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혹은 내 안에서 한 번쯤은 일어났을 법한 어느 67세 어머님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려드리려 합니다. 며칠 전은 어머님의 외아들 36살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며칠 전부터 가장 좋은 고기를 고르기 위해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습니다. 기름기를 일일이 가위로 잘라내고 배를 갈아 넣고 밤과 대추를 정성껏 깎아 넣으며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하셨지요. 아들 내외가 바쁘다며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엄마 마음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 손으로 끓인 뜨끈한 고기 한 점 먹이고 싶은 그 마음 하나로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정성껏 끓인 갈비찜이 차가운 아파트 복도 바닥에 덩그러니 놓이게 된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김 여사님은 무거운 보온 가방을 들고 아들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마침 외출하려던 며느리와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뒤따라 나오던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는 순간 어머님은 직감했습니다. 아차, 오지 말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들은 반가움은커녕 한숨부터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지 마시라니까 왜 자꾸 이러세요? 우리 오늘 친구들이랑 외식 예약 다 되어 있다니까요. 어머님은 당황해서 보온 가방을 내밀며 더듬거렸습니다. 아니, 그냥 생일이라 고기만 좀 전해주려고. 얼른 가마. 그러자 아들이 더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이거 두고 가면 누가 먹어요? 우리 내일부터 여행 간다니까요. 제발 우리 삶 좀 존중해주세요. 이런 게 다 부담이라고요. 복도에 울려 퍼지는 아들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어머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며느리의 어색한 인사를 뒤로하고 다시 그 무거운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어머님은 보온 가방을 무릎 위에 꼭 올리고 마른 세수를 하셨습니다. 가방 안의 온기가 허벅지를 타고 올라오는데 그 온기가 오히려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시장 바닥에서 푼돈 모아 너 공부시키고 장가 보낼 때 노후 자금까지 다 줬는데, 억울함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창밖을 보는데 유리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식의 생일 한마디에 일주일 전부터 들떠서 장을 보고 오지 말라는 거절도 무시한 채 달려갔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불청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을 때 텅 빈 거실의 고요함이 어머님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탁 위에 식어버린 갈비찜통을 꺼내 놓으며 어머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나의 헌신이 어느새 자식에겐 숨막히는 참견이자 부담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비유를 다시금 새겨야 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온기를 나누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너무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비명을 지르며 멀어지게 되죠. 인간관계 역시 이와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관계의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다. 너무 멀면 춥고 너무 가까우면 서로를 찌른다. 김 여사님은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자신의 가시가 아들을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들 역시 엄마의 사랑을 밀어내려다 자신의 가시로 엄마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사랑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상대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다 퍼준 부모일수록 이 거리를 조절하는 데 실패하곤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너도 이만큼 해야지라는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사랑이 아닌 거래와 집착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쇼펜하우어의 조언처럼 이제는 그 뜨거운 열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 시원한 공기를 쐬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식어버린 갈비찜을 한 점 집어 드셨습니다.
맛있네. 이렇게 맛있는 걸 애 자식 입에만 넣어주려 했을까? 어머님은 남은 갈비찜을 작은 통에 나누어 담아 냉동실에 넣었습니다. 아들에게 주려던 음식이 아니라 앞으로 자신이 힘들 때 하나씩 꺼내 먹을 자신을 위한 선물로 바꾼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어머님은 아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오라는 소리도 며느리에게 안부를 묻는 문자도 멈췄습니다. 대신 그 정성으로 자신을 위한 소박한 밥상을 차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탁구 교실에 등록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휴대폰만 쳐다보며 서운함이 몰려오기도 했지만 탁구 라켓을 휘두르고 땀을 흘리다 보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에게도 인생이 있듯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자 비로소 평생을 괴롭히던 희생의 의무에서 해방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도덕경을 쓴 노자는 우리에게 아주 깊은 지혜를 전합니다. 방안이 비어 있어야 사람이 거주할 수 있고 그릇이 비어 있어야 음식을 담을 수 있다. 부모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와 희생으로 꽉 차 있는 마음에는 자식이 편안하게 숨 쉴 공간이 없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희생해서 자식의 삶을 채우려 할수록 자식은 그 무거운 기대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노자는 또한 가장 훌륭한 통치는 백성들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일상에 사사건건 개입하고 감동을 강요하는 부모보다 그저 저곳에 든든하게 뿌리내리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뒷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진정으로 위대한 부모입니다. 김 여사님이 아들에 대한 기대를 비우고 자신의 일상을 채웠을 때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들과의 관계라는 그릇에는 다시 건강한 존경과 그리움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담기 위한 준비입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오늘 무거운 갈비찜통을 들고 자식의 마음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서운해하기 전에 내가 내 인생을 얼마나 소홀히 다루고 있었는지 먼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질 보험도 당신의 인생을 증명할 결과물도 아닙니다. 자식은 그저 당신이라는 나무를 잠시 거쳐가는 새와 같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보온 가방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에 당신이 평소 하고 싶었던 일들,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채워 넣으십시오. 당신이 홀로 당당하고 행복할 때 자식도 비로소 당신 곁에서 진정한 안식을 찾을 것입니다. 지혜의 서재는 당신의 가벼운 발걸음과 품격 있는 홀로서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도 타인이 아닌 당신 자신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평온하고 향기로운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